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보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의 경기 상황, 금융시장의 어려움, 주가 하락들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기인됩니다. 그래서 기승전 인플레이션인데요. 과연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잡힐 수 있는 것일까? 그 정점이 계속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언제쯤 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자자의 전략, 오늘 신한은행 WM그룹 오건영 부부장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거시 상황에 대해서 늘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답답한 흐름도 오늘 좀 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시적인 그 숫자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계속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무조건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분위기인데, 최근의 상황을 부부장님은 더블 드래곤이라는 표현으로 비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쌍용입니까? 더블 드래곤? 아, 네. 무슨 의미입니까? 예. 네, 이제 그냥 제가 만든 표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비유를 파월 의장이 그 볼커 컨퍼런스에 가서 직접 하게 되는데요. 한 2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그 볼커 컨퍼런스에서 폴 볼커라는 사람이 과거에 인플레이션을 제압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폴 볼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파월 의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파월 의장이 그런 답을 한 겁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 근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2마리의 용과 싸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2마리의 용이 결국엔 첫 번째 용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첫 번째 용이고,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용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의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 그걸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와 같이 싸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 22회의에서 그 22 포럼에서 파월 회장도 이제 언급을 했었지만은 지금 현재 낮은 인플레이션 환경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게 상당 기간 지속이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2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높더라도 물건을 더 빨리 사려고 하겠죠. 더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2번째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하나의 근원의 병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게 되면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럼 지금 눈앞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제압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그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도 오늘 얘기한 게 핵심은 그겁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기 전에 어떤 수를 써서든지 간에 이 인플레이션을 제압을 하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던 거죠. 네.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 전망, 기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물가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요. 근원 물가하고의 간극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근원 물가는 상대적으로 좀 낮고 표면적인 명목 소비자 CPI는 올라간다는 의미인가요? 그건 좋은 뉴스인가요? 나쁜 뉴스인가요? 이게 물론 근원이라도 좀 꺾여 있는 거는 나쁘지 않은 뉴스인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기대 이런 걸 가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래 연준이 그 근원 인플레이션을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국제 유가하고 에너지 가격하고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이 2가지를 제외한 게, 이게 변동성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이 2가지를 제외한 근원의 인플레이션을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CPI,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는 높게 올라가는데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높긴 한데 그래도 CPI, 그 헤드라인 CPI처럼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갭이 좀 벌어져 있어서 어쩌면 연준이 근원 인플레이션을 본다라면은 지금처럼 세게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를 조금만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중동 국가들이 원유 생산 늘리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이제 정당한 비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 6월 FOMC 때 이제 이런 비난들이 연준에도 많았겠죠. 파월 의장이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도 중요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한번 인터뷰를 해보는 거죠.
지금 물가 상승은 어디서 많이 느낍니까? 라고 하면 제일 많이 하시는 답이 1번이 기름값. 그렇죠. 주유소에서 네. 기름값 하면은 그렇죠. 아, 그건 빼고 얘기하시죠. 이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그거 말고 딴 거 없나 하면 장바구니 물가고 아, 그러게요. 그것도 빼셔야 됩니다. 네. 돼지고기값 이런 그렇죠. 거 빼고. 그래서 이제 파월 회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람들이 실제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어디서 올라오는지 너무 디테일 분석하지 말고 헤드라인에 집중하자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근원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다소나마 이 얘기가 안 끌려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나쁜 얘기는 아닌데 네. 그래도 우리는 지금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오건영 부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이렇게 흡입력 있게 하셔서 그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일타 강사님으로 소문이 나 있는 인사이트도 있지만 굉장히 흡입력 있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이거 차포 떼고 보면 안 되니까 눈에 네. 보이는 거 읽어주면요. 당장 이제 미국의 이제 PCE 개인 소비지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네. 7월 들으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또 이건 7월 중순이고요. 7월 말에 이제 FOMC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과연 좀 나타날 거냐 이거 우리 관심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지금 이제 7월 12일일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날짜는 네네. 기억은 안 12일인가 나는데 13일은 12일인가 13일 정도고요. 네, 13일입니다. 예, 그때 네. 이제 발표가 되는데 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8.3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다소 좀 낙관적으로 보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근데 사실 8.6이거든요, 지난번이. 네. 근데 8.6에서 8.3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다라고 그렇게 못 해석하기에는 느끼겠죠. 조금은 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예전보다 지난 6월 달 국제 유가가 생각보다 좀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 헤드라인 예상치가 조금은 좀 틀릴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높은 레벨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면은 이것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첫 번째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파월 의장도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게 연준은 결국에는 물가가 내려온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그러니까 당장 있는 헤드라인도 꺾여야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도 봐야 되고 헤드라인이 두세 달 정도는 현저하게 내려오면서 아 이제 확실히 피크아웃을 했구나라는 걸 확인했었을 때 통화정책의 긴축, 이 고삐를 좀 풀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하나만 보면서 뭐 이제 향후에 좀 통화정책이 좀 드라마틱하게 바뀐다 이거 예측하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또 기대감은 지난 이달에도 그 인플레이션 그 소위 이제 좀 고점을 찍고 나온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충족시키지 못했거든요. 네. 7월은 그런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피크아웃을 할 수 있겠느냐. 아직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요. FOMC는 7월에도 75bp 인상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현재 시장에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 FOMC의 75bp 인상 가능성을 86%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어제 이제 연설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예.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건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기대를 일축하는 건데요. 이제 결국에는 두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하나의 성이라고 하고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적이 오는 겁니다. 막 들어올 때 이 인플레이션을 검증을 해가지고 통과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인플레이션인지 모르고 들어오게 만드는 실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아님에도 있는데 디플레이션이도 오히려 막아버렸어. 긴축을 해서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이 아닌 걸 과도하게 봐가지고 죽이는 것. 이 실수보다 인플레이션을 통과시켜가지고 성내에 인플레이션이 들어와 있는 게 훨씬 더 큰 클 수 실수라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FOMC에서는 가급적이면 조금은 더 매파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지금보다 소비자 물가지수 아주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이 매파적인 스탠스에서 변화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태도나 파월 의장의 그 스탠스들이 급하죠. 본인도 급하긴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왠지 좀 과거에 있었던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서는 연준의 모습이 아니고 네.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구원투수가 나왔으니까 네. 최근에 이제 한국 야구 KBO에서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졌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심판들이 웬만하면 스트라이크 잡아줍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구원투수가 아니라 웬간한 거 스트라이크 잡아줘서 투자자들을 당혹해 하는 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갈 걸로 보세요? 그 말씀해 주셨던 네. 스트라이크 존 넓히는 게 연준에서도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연준에서는 연 2%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기본적으로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3%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현재 8.6%였던 물가를 2%까지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네. 3%로 슬쩍 올려주게 되면은 3% 이제 8.6에서 3까지만 내려줘도 그렇죠. 되니까 예. 한결 숨통이 트이니까 그만큼 긴축을 좀 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연준 내에서 5월달 FOMC였을 겁니다. 그 타겟을 갖다 상향 조정하는 거는 지금 전혀 논의되는 바 없다. 이제 이렇게 딱 일축을 하고 그게 끝냈거든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그렇습니다. 자극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게 이제 오히려 결국에는 투자자들 입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려는 것들보다는 성장을 갖다가 부양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정을 한다, 타협을 한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연준이 여기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거는 뭐 당면한 그 현상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들어온 건데요. 다음에 이제 걱정하는 것이 이미 주가에서 좀 선반영하면서 밀려 내려갔던 것이 이게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그렇고 사실은 뭐 저희 우리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감독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뭐 실업률, 고용 이런 부분도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지만 최근에 보면 실업도 늘어나고 네. 이런 경기 침체로의 그 가능성들은 부부장님은 어느 정도 보세요? 최근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최근에 보면은 캐시우드라든지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미국의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매업체들의 재고. 왜냐하면 소비가 굉장히 탄탄했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탄탄한 소비를 보면서 재고를 많이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갑자기 소비가 신기루처럼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럼 쌓아놓은 재고가 답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주문을 하지 않겠죠. 그럼 신규 주문이 빠르게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럼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던 공장이 갑자기 뚝 멈추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공급하고 수요의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이걸 예측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실물 경제에 굉장히 급격한 둔화를 부를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게 캐시우드라든지 마이클 버리의 이제 얘기거든요. 네. 물론 이걸 액면 그대로 다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기업들의 재고가 좀 늘어나 있다는 거하고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소나마 둔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탄탄한 실물 경제가 다소나마 주저앉을 수가 있는데 이게 내려오는데 이 탄탄한 실물 경제가 버틸 거라고 보면서 긴축을 빠르게 가져갔을 땐 이게 연준의 실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좀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제 오늘 새벽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경기 침체가 과거에는 이제 경기 침체 없이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많이 좀 자신감을 보이다가 이번 연설에서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일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를 좀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감내하고라도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렇죠. 감내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급선무다라는 거를 좀 우회적으로 좀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뭐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했지만 그 전부터 상당히 우려 섞인 얘기들은 꽤 많이 시장에서 했거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세 좋게 가니까 갈 때는 잘 몰랐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기술주 꺾이기 전에 저희가 방송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부부장님이 기술주 심상치 않아요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사실 이런 위기 지나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뭐 리먼 사태라든지요 이런 식으로 사실 또 뭔가 시스템 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리먼 때는 이제 서프라임이 그게 단초가 됐는데 최근에 뭐 코인 시장의 자금 흐름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우려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시스템 우려로 가지 않는다면 시스템 우려로만 가지 않는다면 지금 밸류는 싼데 그죠? 네네. 간다고 하면 또 생각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일단은 밸류에이션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극단적인 시스템 위기에 대한 표현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시스템 위기, 금융 위기와 같은 시스템 위기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번에는 은행들을 한 30여 개가 넘는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폭넓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은행들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막 흔드는 거죠. 아주 세게 떨어지지 않는지를 체크해보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예상을 했냐면 주가가 40% 하락을 하고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고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가정해가지고 네. 그때도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이제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는 미국 은행들 34개 중에서는 모두가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만큼 금융위기 당시하고는 은행의 자본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의 둔화가 은행 시스템을 뒤흔들게 되면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 이게 이제 금융위기로 가는 건데요. 은행 시스템이 좀 튼튼하다는 면에서 그럴 가능성은 조금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과거보다는 기본 체질이 좀 많이 강해졌다.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게 시스템 위기하면 이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네.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고요. 서프라임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사실 좀 네, 한쪽에서 그렇습니다. 무너져 내렸는데 최근의 흐름들은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롱텀 캐피탈처럼 자금 네. 시장에 그죠? 네. 비유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변동성 정도로. 그래서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도 그때도 주가가 꽤 많이 빠졌지만 네네. 그때 이후에는 한 2분기 정도 굉장히 좀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IMF의 이제 이코노미스트 중에 보피나스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도 이제 만약에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2001년도에 겪었었던 마일드한 침체 정도가 아니겠냐 이런 표현들은 좀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면한 금융시장의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들, 금융시장 얘기를 꽤 깊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린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일 때니까요. 네. 그때 힌트들을 좀 많이 지금 보면서 봐야 될 텐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자산 자체를 물론 좀 투자 규모는 줄여야겠지만 그죠? 네네. 투자한다고 하면 포션을 어느 쪽에 투자를 좀 변경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70년대의 그 얘기를 잠깐 좀 네. 해드리면 70년대 당시에는 60년대에 이제 자본주의 최강의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물가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금리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권에 투자했었을 때 성과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주식의 성과가 훨씬 더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거죠. 여기서 나타났던 실수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재정 적자를 엄청나게 늘리면서 돈을 풀었고요. 두 번째는 근본위제를 폐지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자극을 줬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이어졌었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지난 십몇 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을 만난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당황스러웠던 건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뛰어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채권 분산 투자가 동시에 흔들리는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70년대에는 어떤 투자가 성행을 했냐면 결국에는 원유라든지 원자재 내지는 금 우리가 이제 지금은 대안자산이라고 하는 대체자산이라고 네. 하는 그런 새로운 섹터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자산에도 관심을 가지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라든지 원자재와 같은 대체 자산에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70년대의 교훈은 인플레이션의 시기에는 원자재나 금과 같은 자산들이 다소 이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 주식 채권 대비해 가지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70년대의 교훈이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원자재 같은 데 투자를 늘려야 되냐? 네. 원자재 투자를 일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쏠림을 만들면서 원자재에 대한 투자를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또 다른 실수를 낳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지금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계속해서 나왔었던 매크로에 대한 주제 중엔 뭐가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힐까? 그리고 경기 침체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확언은 못 해드리지만은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시간을 두면서 인플레이션도 잡힐 수 있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일부나마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강하지만 이게 시차를 두고는 약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사실 아무도 예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같은 걸 할 때는요. 원자재로의 쏠림을 가져갈 게 아니라 원자재에도 일부 들어가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들, 인플레이션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산들도 일부 정도는 담아두는 전략들,
자산을 넓게 펼치고 가는 전략들이 조금 주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가 될까요? 답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원자재는 일정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 큰 미래보다는 가까운 네. 미래와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 대체 자산으로 원자재 투자 조금 해볼 만하다. 네네. 좋은 거는 사실 또 ETF라는 상품이 있기 네, 때문에 할 그렇습니다. 만하고요. 그러면 이제 포스트 인플레이션 시대를 하고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참고로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팔고서 원자재로 가느냐 네. 이런 형태의 새로운 쏠림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제압이 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는 금리가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안정되는 과정에서는 채권 시장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안정되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가겠죠. 네. 지금 바라보면은 채권이 굉장히 위험한 자산입니다. 물가가 더 올라가고 금리가 더 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되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게 당장 금년간에 찾아온다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모습만을 보면 어쩌면 답이 안 나올 수 있는 자산들이 시계열을 조금 길게 놓고서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은 자산들도 파란불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포지션을 완전히 다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거 지금은 이 채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완전히 이런 것들을 버린다라기보다는 일부 정도는 남겨놓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이행 결국에는 매크로 환경이 바뀔 때는요.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질 때는 그런 변동성을 잡아주는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 대표적으로 잡아주는 게 결국에는 달러 자산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포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포트폴리오의 보험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약간씩이라도 달러를 담아두시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대체적인 그러니까 자산을 좀 분산해야 되는 말씀들을 네,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반기가 정신없이 지금 6월까지 지나왔습니다. 1, 네. 2월 달에 하다가 3, 4월 달에는 네. 정말 고통받아. 5, 6월에 괜찮아졌지 더 죽을 고비를 갔다 오고 상반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하반기 금융시장을 보면서 그래, 조금 긴 흐름으로 잡아야 될 체크 포인트나 또 네. 투자자들의 투자를 위한 조언 좀 해주십시오. 올해 상반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시장이 여기에 이제 초점을 좀 많이 맞췄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두세 차례 인상하면 될 것이다라고 했었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케이스죠. 폭도 커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빅스텝의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제 보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대응,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굉장히 큰 포커스였다라고 본다면 하반기에는 요거를 조금은 좀 넘어서 새로운 담론이 좀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 담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경제 연착륙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렇게까지 긴축을 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성장을 건드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하고 성장을 건드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건드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시장이 끊임없이 던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읽어내는 거고요.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고성장 저물가라는 좀 안정적인 새로운 상승 구도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이제 하반기에는 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첫 번째는 물가가 빠르게 피크아웃하는지 유가하고 좀 연동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하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시그널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많지만 욕심을 내지 않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딥사이트 당면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저희가 주제 잡은 것처럼 인플레이션 이후에 또 시대도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략들 오늘 깊게 좀 얘기했고요. 뭐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인사이트 들으니까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저희 들으신 내용들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딥사이트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조금 복귀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신한은행 WM그룹 오건영 부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